한국이 무슨 표준을 만들어요? 미국이 만들면 쓰는 거지. 샌프란시스코의 기술 포럼이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유럽 컨설턴트 한 명이 웃으면서 내뱉은 말이었어요. 주변에 서너 명이 있었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AI 칩 5개 중 4개에는 한국이 만든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5G를 쓰는 나라들은 한국 기업한테 기술료를 냅니다. LNG 운반선은 세계 신규 수주의 65%가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거든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22분이었어요. 저는 모스콘 센터 3층 복도에서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유럽 컨설턴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툭 던진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완전히 틀렸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요. 포럼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조 연설이 시작됐어요. 연사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이야기했고 슬라이드에 국가별 점유율 데이터가 떴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부르는 분야였습니다. AI 가속기를 구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초고속 저장 장치예요. 쉽게 말하면 AI 두뇌가 빠르게 계산하려면 옆에서 데이터를 쉴 새 없이 넘겨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반도체죠. 이게 없으면 엔비디아 칩도 제 속도를 못 냅니다. 그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혼자 62%를 갖고 있었어요. 삼성까지 더하면 한국이 79%였습니다. 세계 AI 메모리 조개 중 4개는 한국산이에요. 저는 슬라이드를 2번 봤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후 3시 45분이었거든요. 5G 퓨전 핵심 특허 보유 현황을 검색했습니다. 목록이 쭉 나왔어요. 삼성, LG, 상위권의 한국 기업이 2곳이나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5G를 상용화하면 할수록 한국 기업에 기술료를 내는 구조였어요. 표준을 따르는 쪽이 아니라 표준을 만든 쪽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LNG 운반선 수주 현황을 봤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가스를 운반하는 배예요. 북극이 영하 50도니까 그것보다 3배 이상 차가운 온도를 견디며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3시간이 지났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2년간 국제 전략을 분석해온 네이선 콜드웰입니다. 숫자를 보면 머릿속이 정리되는 사람인데 그날 밤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이게 운인지 실력인지, 유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변화인지. 1950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다음날 아침 9시 10분, 저는 오랜 지인 다카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도쿄 화면 뒤로 긴자거리가 보였습니다. 다카시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12년 일하다 나온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통산성에서 30년을 일한 덕분에 어릴 때부터 산업정책 이야기를 밥상에서 듣고 자란 친구죠.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을에 코웃음부터 치는 녀석이에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이 표준을 만든다고? 네이선, 기술력은 인정해. 근데 표준은 달라. 그건 수십 년의 신뢰가 쌓여야 하는 거거든.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들이 베이스를 깔아준 건 일본이야. 거기서 나온 거지. 저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시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표준이라는 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기구에서 협상하고 수십 개 나라의 기업들을 설득하고
수십 년에 걸쳐 신뢰를 쌓아야 하는 싸움이니까요. 하지만 숫자가 자꾸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로 했어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뭔가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패턴이 보였거든요. 반복되는 패턴이요. 그 패턴의 출발점을 찾다 보니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가 닿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한 폐허 같은 공장터였어요. 1973년 6월 9일 경북 포항이었습니다. 쇳물이 쏟아졌어요. 새벽 용광로에서 처음으로 선철이 흘러나오는 순간이었거든요. 섭씨 1500도. 쇳물이 레일을 타고 흘러내릴 때 주변 공기가 일렁했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대낮처럼 환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포스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왜 놀라운지 알려면 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1967년 한국 정부가 세계은행에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제철소를 짓겠다고요. 세계은행의 답은 명확했어요. 불가능합니다. 단호하게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가 용광로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거든요. 세계은행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제철소를? 그건 산업화된 나라들의 전유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지었습니다. 일본의 전쟁 배상금을 종자돈으로 삼았어요.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한테서 기술을 배웠죠. 처음엔 기술자들이 일일이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도면을 받아들고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르쳐준 쪽이 오히려 배우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포스코의 생산성과 품질 관리 공정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겁니다. 기술을 배운 쪽이 기술을 가르친 쪽을 넘어선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서울에서 찾아냈어요. 포럼을 마치고 귀국한 뒤 자료를 파고들다가 포스코 창립 초기 문서들을 봤거든요. 그 안에 세계은행 거절 공문 사본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세계은행이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실행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 철강 공정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됐으니까요. 다카시한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다카시가 도쿄 출장 겸 서울에 들른 날이었거든요. 그가 우삼겹을 굽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야 포스코는 인정해. 근데 네이선 생각해봐. 처음엔 전부 일본 기술 아니야? 신일본제철이 가르쳐준 거잖아. 한국이 혼자 한 게 아니라고. 저도 그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한국은 처음에 기술을 빌렸어요. 도면을 받아들고 전문가를 초청하고 하나씩 배웠죠. 다카시 말처럼 시작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며칠 전 싱가포르의 에밀리한테 연락해뒀습니다. 아시아 공급망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예요. 에밀리가 보내준 자료 중에 흥미로운 수치가 있었거든요. 1960년대 구로공단 이야기였어요. 서울 구로. 지금은 IT 기업들이 모인 디지털 단지가 됐지만 1960년대엔 달랐습니다. 가발 공장, 섬유 공장, 신발 공장이 빽빽이 들어선 곳이었어요. 여공들이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2시에 퇴근했습니다. 손가락에 실이 감기고 눈이 충혈되고 먼지가 폐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번 돈이 나라의 외화가 됐가거든요. 수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출발한 나라가 반세기 만에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에밀리의 자료에 있었어요. 방산 수출 하나만 봐도요. 200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한국 기업이 외국에 판 무기 총액이 그 정도였어요. 그리 크지 않죠? 그런데 2022년에는 방위사업청 공식 발표로 약 1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년 만에 63배가 됐거든요. 다카시가 젓가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고기를 뒤집으면서 말했어요. 152억이라고? 잠깐, 그 숫자 출처가 어디야? 방위사업청 공식 발표야. 수주 기준으로는 240억 달러까지 보는 곳도 있어. 고기 굽는 소리가 한동안 들렸습니다. 다카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토 유럽 29개국 무기 수입 현황 봤어? SIPRI 2025년 보고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두 번째야. 프랑스도 독일도 아니야. 점유율 8.6%. 다카시가 천천히 고기를 집었습니다. 씹으면서 창밖을 잠깐 봤어요. 그래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도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라는 건지, 그래도 일본이 시작이라는 건지 다카시 자신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말꼬리가 흐려진 거였거든요. 저는 그 침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들이 단순한 성장 수치가 아니었거든요. 패턴이었어요. 가르쳐준 쪽을 넘어서는 패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지은 제철소. 원조를 받던 나라가 무기를 파는 나라로. 기술을 배우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드는 방식. 그런데 이 패턴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사건을 봐야 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순간이거든요. 1997년 11월의 이야기예요. 1997년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9시 47분 한국재정경제부 장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전화였어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거든요. 국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세계 언론이 한 목소리로 썼습니다. 한국의 고도 성장은 끝났다고요. IMF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금융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수십만 명이 직장을 잃었어요. 거리에 노숙자가 늘었습니다. 아파트 경매 공고가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웠거든요. 환율은 2배 가까이 폭등했어요. 달러가 없었습니다. 달러로 사야 하는 원자재도 부품도 못 사는 상황이었죠. 이게 끝이라고들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3년 일찍 갚았습니다. 2001년 8월이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수출이 폭발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한국 제품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겼거든요. 구조조정으로 효율이 높아졌고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소는 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국민들이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요. 결혼 반지, 돌반지, 트로피에 붙어있던 금 장식. 경제학적으로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들 했거든요. 개인이 금을 낸다고 국가 부채가 갚아지는 구조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징이 달랐습니다. 국가 부채를 자기 빚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거였어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멈추게 됩니다. 22년간 수십 개 나라의 위기 대응을 분석해 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1일 월요일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3가지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거든요. 한국은 이 소재의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도쿄 한 중견 화학기업의 회의실에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카시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에 임원들이 자료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묘했다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불편해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냥 조용했다고요. 한국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자는 표정들이었대요. 다카시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업계 사람들 분위기가 어땠냐면 협상하러 오겠지 했어. 공급이 끊기면 삼성도 SK도 못 버티잖아. 이건 효과 있을 거라고들 했어. 저는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협상하러 왔어? 다카시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 한국의 선택은 달랐어요. 협상 대신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3년 안에 핵심 소재를 자체 생산하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일본 업계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비웃음이었습니다. 3년이요? 정밀 화학 소재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쌓여야 하는 분야예요. 공정 하나하나가 극도로 민감하거든요. 온도, 습도, 불순물 관리. 하나라도 틀리면 반도체 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일본이 30년에 걸쳐 쌓은 걸 3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였어요. 그런데 삼성연구소 내부는 달랐습니다. 2019년 7월, 이천연구소 불은 새벽 2시가 넘어도 꺼지지 않았어요. 연구원들이 교대로 들어왔습니다. 클린룸 안은 항상 18도로 유지됐거든요. 방진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공조 시스템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그 안에서 연구원들이 배합 비율을 바꾸고 공정 조건을 조정하고 실패 데이터를 쌓아갔습니다. 밖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안에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관련 기술 기반을 아예 안 갖고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부족한 건 투자와 집중이었습니다. 위기가 오자 그 2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정부가 예산을 밀어넣고 기업이 연구 인력을 집중했고 소재 전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연결됐습니다. 3년 뒤 일본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다카시가 그 결과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서울 종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카시 표정이 굳었어요. 고기를 씹다가 멈췄거든요. 잠시 뒤에 말했습니다. 그 숫자 확실해? 에밀리한테 3번 확인받았어. 다카시가 소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거든요. 그래도 이건 방어 아니야? 압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처음엔 수세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수세가 공세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환점이 어디였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아낸 건 반도체 소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했거든요. 1990년대 초 한국 이동통신 시장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유럽은 GSM을 밀고 있었어요. 깔끔하고 안정적인 기술이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GSM이 대세였습니다. 당시 CDMA는 퀄컴이 개발한 기술이었는데 미국 안에서도 소수파였어요. 검증이 덜 됐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GSM을 선택했고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CDMA를 골랐어요. 그것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요. 1996년 1월 1일, 한국이 세계 처음으로 CDMA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CDMA는 3G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 됐어요. 한국이 그 기술의 특허와 노하우를 초기부터 축적한 겁니다. 후발 주자가 아니라 표준 설정자가 된 첫 번째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4G, LTE, 5G. 한국은 매번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때쯤엔 이미 한국이 정해놓은 규격을 기준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5G 표준 핵심 특허에서 삼성과 LG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1990년대부터 20년 넘게 쌓아온 결과인 거죠. 저는 이 흐름을 추적하다가 더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13년이었어요.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중앙연구소였거든요. 저는 에밀리가 보내준 자료 속에서 그 해를 발견했습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지금 세계 AI 시장을 뒤흔드는 그 반도체의 첫 삽을 뜬 해예요. SK 하이닉스와 AMD가 함께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존 메모리는 AI가 계산할 때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병목이었어요. 고속도로는 8차선인데 진입로가 2차선인 꼴이었거든요. HBM은 그 진입로를 통째로 바꾼 기술이에요. 메모리 칩 여러 개를 층층이 쌓고 그 사이를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으로 연결한 구조예요. 마치 20층짜리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수천 개 만든 것처럼 데이터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2013년에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기술 연구소 안의 이야기였거든요. 시장이 없었습니다. AI 가속기 수요가 폭발하기 전이었으니까요. 투자는 됐는데 수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기업이라면 여기서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늦춥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계속 갔어요. 이천 공장 클린룸 안에서는 그 사이에도 공정 개선이 이어졌습니다. HBM 하나를 만들려면 D램 칩을 수직으로 8개에서 12개까지 쌓아야 해요. 그 칩들 사이를 연결하는 구멍의 지름이 머리카락 두께 1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 구멍을 뚫는 공정을 TSV, 실리콘 관통 정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정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전체가 불량이 됩니다. 마치 100층짜리 건물의 기둥이 0.1mm 틀어져도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요. 그 정밀도를 10년 넘게 쌓아온 거예요. 2022년 엔비디아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새 AI 가속기 H100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을 때 HBM3 공급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SK 하이닉스였거든요.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반도체 업계 사람들은 그 순간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AI 칩의 핵심 부품이 한국산이라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 영상을 타카시한테 보냈어요. 문자로요. 이거 봤어? 답이 한참 뒤에 왔습니다. 타카시답지 않게 짧았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카시가 받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SK 하이닉스가 2013년부터 개발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도 계속 일본이 시작이라고 한 거야?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타카시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야. 반도체 소재랑 HBM은 분야가 다르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분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분야가 아니었어요. 방식이었거든요. 기술을 받아들이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은 방향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방식이요. 1990년대 CDMA, 2013년 HBM, 2025년 AI 메모리 시장 점유율 79%. 이게 20년 넘게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다카시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HBM은 인정하기 싫지만 대단하긴 해. 근데 네이선, 이건 반도체 이야기잖아. 조선이란 방사는 달라. 한국이 거기서도 같은 패턴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한두 개 분야에서 잘하는 나라와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올라오는 나라는 다릅니다. 다카시가 무의식 중에 진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경남 거제도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1980년 3월, 경남 거제도 옥포만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바닷바람이 거셌거든요.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공사 현장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땅을 고르는 소리, 쇳덩이 부딪히는 소리, 용접기 불꽃이 튀는 소리. 도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배를 짓는 공간이거든요. 그 도크가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배를 수주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배를 지을 공장이 없는데 배를 먼저 팔고 공장을 지으면서 배를 짓는 거였어요. 그게 한국조선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모했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도크에서 나온 게 나중에 대우조선해양이 됐고 지금의 하나오션이 됐었습니다. 저는 거제도를 직접 찾아갔어요. 에밀리가 거제도 현장을 한번 보라고 했거든요. 데이터로만 보는 것과 현장은 다르다고요. 오전 9시 30분 옥포조선소 정문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안내를 받아서 도크 쪽으로 걸어가는데 먼저 냄새가 왔습니다. 철 냄새와 바닷물 냄새가 섞인 특유의 공기였어요. 그리고 소리. 쇳덩이가 불꽃을 내뿜으며 맞붙는 소리. 크레인이 거대한 블록을 들어올리는 기계음이 바닷바람과 뒤엉켰거든요. 도크 끝에 섰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엘레느지 운반선이 거기 있었어요. 길이 295m였습니다. 63층 건물을 옆으로 눕혀놓은 거랑 비슷한 크기예요. 그 거대한 구조물이 도크 안에서 조금씩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강적공들이 60m 높이에서 불꽃을 튀기고 있었어요. 저 아래 바닥에서 올려다보면 사람이 점처럼 보였거든요. 이 배가 완성되면 영하 163도에서 가스를 담아 태평양을 건넙니다. 그 온도가 얼마나 차가운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남극이 영하 90도 정도예요. LNG 운반선 화물창 안은 그보다도 거의 2배 차갑습니다. 그 온도에서 일반 철은 수축하고 갈라져요. 화물창 소재가 조금이라도 크랙이 생기면 선박 전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화물창 내벽에 쓰는 특수 합금과 단열 시스템은 극도로 정밀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두께 이하의 오차가 수만 킬로미터 항해에서 생사를 가를 수 있거든요. 한국이 그 기술을 쌓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에밀리가 보내준 수치가 있었어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세계 LNG 운반선 신규 수주의 65%가 한국 조선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숫자가 있었거든요. 같은 기간 중국 조선소에는 LNG 운반선 신규 주문이 한 척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국의 무역 규제 영향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핵심은 기술 신뢰도였거든요. LNG를 사는 나라들, 카타르, 호주, 미국에서 가스를 실어 유럽으로 운반하는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가격이 아니었어요. 30년간 LNG 운반선을 만들면서 쌓인 데이터였습니다. 사고율, 내구성, 유지 보수 비용, 숫자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선소를 나오면서 다카시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제도에 왔어. 다카시가 반응했습니다. 거제도? 직접 간 거야? LNG 운반선 보고 왔어. 295m짜리.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땠어? 숫자가 보였어. 아까 에밀리한테 자료 하나 더 받았는데 들어볼래? 다카시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폴란드 얘기야. 전화 너머에서 다카시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조선업은 일본도 한때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과 역사적인 계약을 맺었어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총 규모가 20조 원이었거든요. 나토 회원국이 아시아 나라에서 전투기를 구매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유럽 방산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2025년 7월 2차 계약이 또 체결됐습니다. K2 전차 180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였거든요.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였어요. 다카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을 택한 거야? 미국 무기도 있고 독일도 있잖아. 그 질문이 핵심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같은 걸 궁금해했거든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납기였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폴란드는 빠르게 무장해야 했거든요. 미국과 독일 방산업체들은 2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 년간 실전 수준의 무기를 대량 생산해온 나라였거든요.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수량을 납품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SIPRI 2025년 보고서가 그걸 확인해줬어요. 나토 유럽 29개 회원국의 무기 수입 현황을 보면 미국이 58%로 1위였고 한국이 8.6%로 2위였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보다 높았고 영국보다 높았거든요. 다카시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숫자 진짜야? SIPRI 공식 보고서야. 3번 확인했어. 전화기 너머로 다카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뒤에 말했어요. 그건 인정해야겠네, 진짜로. 근데 거기서 또 잠깐 멈췄어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운이 좋은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겼고 폴란드가 급했고 타이밍이 맞은 거잖아. 저는 그 반박이 예상됐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거든요. 거제도 조선소에서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도크 한쪽에 새로 착공한 구역이 있었어요. 더 큰 도크를 짓고 있었거든요. 지금 수주를 소화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 수주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한국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앞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베이징이었습니다. 한국이 올라온 방식이 중국에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다른 의미였거든요. 그 이야기가 다음이었어요. 2025년 10월 어느 날 저녁 도쿄 시나가와구였습니다. 다카시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맥주를 손에 들고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자막이 뜨는 걸 보다가 다카시가 등을 곧게 폈습니다. ADEX 2025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소식이었거든요.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 바이어들을 상대로 신무기들을 선보이는 행사였어요. 카메라가 전시장을 훑었습니다. K2 전차 실물 모형, KF-21 전투기 모형, 천궁-2 발사대, 그리고 중동과 유럽에서 온 바이어들이 부스 앞에서 사진을 찍고 담당자한테 명함을 건네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다카시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 9시 17분이었거든요. 지금 뉴스 보고 있어? 저는 답했어요. 저거 다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거야? 대부분은 이미 계약된 거야. 바이어들이 인수 점검하러 온 거거든. 문자가 한참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줄 왔습니다. 우리나라 채널에서도 이거 다루고 있어. 놀랍지 않았습니다. SIPTRI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한국 방산에 대한 해외 보도가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로이터가 단독으로 썼어요. 네토 유럽 회원국들의 무기 수입에서 한국이 미국 다음 2위로 올라섰다고요. CNN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방산을 조용한 무기 강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저를 멈추게 한 건 공식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이었거든요. 에밀리가 일본 커뮤니티 반응을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원문 번역본이었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100km 밖에서 5m 오차라니 경이로운 수준이다. 한국 무기는 성능도 강력하고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무기 수출 대국이 된 게 당연하다. 우리가 깔봤던 나라가 어느새 여기까지 왔나 솔직히 인정한다. 저는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오랫동안 기술 추종자로 봐온 나라의 네티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거든요. 경쟁자가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훨씬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폴란드 쪽 반응도 있었어요. 한 폴란드 군사 전문 블로거가 K9 자주포 인수 후기를 길게 썼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납기가 정확했고 성능은 카탈로그 스펙 그대로였다. 유럽 방산업체들한테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 글의 댓글에서 또 다른 폴란드 네티즌이 이렇게 썼거든요. 한국이 고마운 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에밀리가 추가로 보내준 자료가 있었어요. AI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컨퍼런스 현장에서 젠승항이 SK 하이닉스 전시 부스를 직접 찾아간 영상이었거든요. 2025년 5월 대만 컴퓨텍스에서요. 젠슨항이 SK HBM4 제품 앞에서 잘 부탁한다고 직접 말하고 사인을 남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AI 칩을 만드는 사람이 메모리 공급사 부스에 직접 찾아간 거였어요. 그 영상을 본 미국의 한 IT 전문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SK한테 가는 게 아니라 SK가 없으면 엔비디아가 못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정리해준 숫자가 있었거든요. 2025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1,73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리고 방산 수출도 15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조선 수주도 LNG선을 중심으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었어요. 세 개 분야가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해였습니다. 다카시한테 그 수치들을 보냈어요. 잠깐 뒤에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카시 얼굴 뒤로 도쿄 시내 야경이 보였어요. 비가 오고 있었는지 유리창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내선, 솔직하게 물어볼게. 응? 이게 진짜 구조적인 변화야?
아니면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AI 열풍이 가라앉고 LNG 수요가 줄면 어떻게 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다카시, 포스코 기억해?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제철소. 외환위기 때 반도체랑 조선 살린 거. 일본이 소재 끊었을 때 국산화한 거. 1990년대 아무도 안 선택한 CDMA 먼저 선택한 거. HBM을 시장도 없던 2013년부터 개발한 거. 다카시가 듣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운이야? 화면 속 다카시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다카시가 말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겠네. 진짜로. 부분 인정이었어요.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습니다. 다카시 눈빛이 아직 뭔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네이선, 중국이 있잖아.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 LNG 선도, 방산도, 반도체도. 중국은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그 질문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베이징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했거든요. 2025년 봄, 베이징 중국 선박집단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창밖으로 차오양구 빌딩 숲이 보이는 14층 회의실이었거든요. 테이블 위에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 수주 현황이었어요. 2025년 들어 자국 조선소로 들어온 LNG 운반선 신규 주문이 단 한 척도 없었거든요. 담당 임원이 자료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요. 한국이 65%를 가져갔습니다. 누군가 반박했어요. 카타르 프로젝트 물량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카타르 자본이 개입된 계약이었지. 순수 시장 경쟁에서 따온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LNG 운반선을 아예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선주들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거든요. 신뢰였어요. 영하 163도 화물창 기술에서 한국이 30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있었고 중국에는 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미국 해군 전쟁대학 중국 해양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어요. 2024년 기준 중국이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53%를 넘었다고요.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3% 안에 LNG 운반선은 거의 없었어요.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물량은 많은데 부가가치는 낮은 선종들이었거든요. 에밀리가 이 구조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량은 중국이 이겼어. 근데 돈은 한국이 가져가.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도 비슷한 구조였어요.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CXMT, YMTC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BM은 달랐어요. HBM을 만들려면 TSV 공정이 필수예요. 수직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머리카락 두께 100분의 1짜리 구멍을 수천 개 뚫어서 칩을 연결하는 공정이거든요. 이 공정에서 오차가 0.001mm만 생겨도 전체가 불량 처리됩니다. 중국이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IM증권 분석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후동중화의 건조 능력은 한국 수준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후동중화를 제외한 중국 조선소는 아직 격차가 크다. 그리고 HBM은 중국 내에서 아직 독자 생산 체계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카시한테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어요. 답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어요. 네이선, 솔직히 말할게. 다카시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논쟁을 즐기던 사람인데 그날은 조용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답이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듣기로 했습니다. LNG선은 30년 신뢰가 없으면 못 뚫어. HBM은 TSV 수율을 잡는 데만 몇 년이 더 필요해. 방사는 실전 검증이 없잖아. 중국 무기를 실전에서 써본 나라가 얼마나 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LNG선 기술을 따라잡는데 최소 몇 년이 필요하다고 봐? 다카시가 잠깐 생각했어요. 솔직히 후동 중화 빼고 나머지는 10년 이상. 후동 중화도 품질 신뢰도를 쌓으려면 5년은 더 필요해. 그 5년, 10년 동안 한국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중국이 현재 한국 수준을 따라잡으려 할 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어요. 증거가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봤던 새 도크 착공 현장이었어요. 하나오션이 미국 함정 건조 사업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MASGA라고 부르는 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논의가 2026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어요.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 블록을 하도급으로 건조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LNG선 1위를 달리면서 동시에 군함 시장까지 노크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SK 하이닉스는 2025년 4분기부터 HBM4 웨이퍼 투입에 들어갔습니다. 경쟁사들이 현재 세대인 HBM3E를 막 따라잡으려는 시점에 이미 다음 세대 양산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브뤼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나토 조달 관련 회의에서 한 유럽 관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에밀리가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비공개 세미나 메모였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조달 공백을 메운 건 한국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납기를 지켰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 유럽이 경쟁자를 인정하는 발언이었어요. 그것도 공개석상이 아닌 내부 회의에서요.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카시가 다시 말했어요. 솔직히 일본 입장은 더 불편해. 중국은 적어도 물량이라도 있잖아. 일본은 뭐야? LNG선은 한국한테 밀렸고, 반도체는 삼성 하이닉스한테 밀렸고, 방사는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어.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다카시 스스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다는 게 이거잖아. 그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카시 입에서 그 문장이 나왔을 때 저는 잠깐 멈췄거든요. 처음부터 한국을 깔봤던 사람이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DC 사무실 유리창에 가을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숫자도 받고 현장도 받고 경쟁국 반응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게 뭐냐는 질문이었거든요. 기술이었을까요? 정부 정책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 답을 찾으러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11월 초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걷다가 멈췄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막 시작되는 계절이었는데 광장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지하철 입구로 흘러들어가고 학생들이 편의점 앞에서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계 AI 메모리의 79%를 만드는 나라, 나토 유럽 무기 공급 2위 나라, LNG 운반선 세계 수주 65%를 가져가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 나라가 얼마나 여기까지 왔는지를 의식하며 걷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대 공학관에서 한 교수를 만났어요. 반도체 공정 전문가였거든요. 정년을 앞둔 분이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와 계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 보세요?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게요. 교수님이 잠깐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분들이 자주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멈추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을까요? 저는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와서 지난 몇 달간 모은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제철소,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CDMA를 먼저 상용화한 나라, 1997년 국가부도 직전에서 3년 만에 IMF를 갚아낸 나라, 일본이 소재를 끊자 국산화로 맞선 나라, 시장도 없던 2013년에 HBM을 개발하기 시작한 나라. 패턴이 있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모하게 돌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분해했어요.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 했거든요. 이해하고 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됐어요. 수백 개의 국가 성장 사례를 분석해 왔지만 이 조합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위기 앞에서 방향을 틀거나 쉬운 길을 택했거든요. 한국은 위기가 올수록 오히려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집중이 기술 주권으로 쌓였습니다. 에밀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영상통화를 건 거였는데 화면 뒤로 마리나베이 풍경이 보였습니다. 네이선, 정리됐어? 어느 정도. 결론이 뭐야?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한국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어.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야.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내가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 뭔데? 이 나라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한다는 거. 그 말이 정확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서 봤던 그 평범한 저녁 풍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체급을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시끄럽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영토를 넓히거나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았거든요.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표준을 따르다가 표준을 만드는 쪽으로 넘어갔어요. 기술을 배우다가 기술을 가르치는 쪽이 됐습니다.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AI 칩을 만들려면 한국 메모리가 필요해요. LNG를 유럽으로 나르려면 한국이 만든 배가 필요합니다. 나토 국가들이 빠르게 무장하려면 한국 방산기업에 전화를 해야 했거든요. 공급망을 장악하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집니다. 압박하면 자기들 공급망이 흔들리니까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선택의 결과였어요.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선택.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는 선택. 1위를 하면서도 스스로 판을 뒤집는 선택. 그 선택들이 70년간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 된 거였거든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체급은 허락 없이도 올릴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개월 뒤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다카시와 이자카야에서 마주 앉았어요. 닭꼬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좁은 가게였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카시가 맥주잔을 들었어요. 건배를 하기 전에 잠깐 멈췄거든요. 네이선,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 했어.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카시 아버지는 통산성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한국을 평생 경쟁자로 봐온 분이었거든요. 뭐라고 하셨어? 다카시가 잠깐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한숨을 쉬셨어. 그리고 이러셨어. 내가 30년간 틀린 것 같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시가 맥주잔을 들었어요. 솔직히 나도 처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네이선도 알잖아. 알아. 근데 이제 다르게 보여. 무섭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 좋은 의미로. 창밖으로 도쿄 골목에 불빛이 흘렀습니다. 다카시가 잔을 내밀었어요.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